예, 드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무인 항공기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군사용으로만 사용됐던 드론이 산업용, 취미용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양호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모시고 드론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저희들 앞에 지금 드론이 있는데요. 자, 이 드론이 과연 뭔지 요즘 주변에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용어도 좀 생소한 분도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게 드론으로 지금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드론인데, 자, 드론의 원리도 궁금하고요. 드론이라는 이름도 궁금하고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 비행기, 무인 비행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하면 조종을 이렇게 사람이 직접 타고 조종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원격 조종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떤 비행체를 일단 드론이라고 하고 왜 드론이라고 부르게 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날아다닐 때 이 엔진 소리 때문에 윙 하면서 마치 이렇게 벌이 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론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웽웽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드론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UAV, 그러니까 Unmanned Aerial Vehicle,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법규에 따라서 정말 항공기로 보는 게 있고 그냥 비행을 하는 비행체로 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법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초경량 비행체 등 여러 가지 구분들이 또 되어 있습니다. 드론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군요. 단계에 따라서. 그래, 알겠습니다. 자, 처음 제가 알기로는 드론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 정찰 수집용,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제쯤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사실 산업용, 취미용으로 많이 좀 대중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 드론이 역사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인류가 비행을 시작하게 된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면서부터 거의 10년 이내에 최초의 무인 항공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원격 조종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시기가 되면서 무선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격 조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은 사실 표적을 예인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좀 더 진화를 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V1 그 로켓,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생겨서 날아가지만 그 안에 폭탄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등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 월남전 이 시기부터 사실 정찰로 쓰였습니다. 정찰 용도로. 그래서 이제 적국에 들어가서 정찰기가 들어가면 격추되면 거기는 조종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종사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인으로 된 기체를 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요즘 2000년대 들어와서는 너무나 발달을 해서 이제는 무인기 안에 이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지상에 있는 목표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의 테러범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런 그 드론들을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군사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는 민간 분야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군사 분야의 발전이 민간으로 넘어온 그런 그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지금 우리 여기서 보시는 이 형태 같은 이런 쿼드콥터라고 그럽니다. 이 날개가 4개가 달려가지고 달려서 이 출력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조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밑에 카메라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날개가 4개 있는 것도 있고 6개, 8개까지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더 안정적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하중을 버텨야 되냐에 따라서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출력을 예를 들어서 이제 넓히는 방법이 이 프로펠러를 크게 해서 돌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작은 프로펠러를 여러 개 달아서 안정성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용으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초소형이던데.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심지어는 그런 초소형 같은 경우는 가지고 이제 정말 장난으로 놀 수 있게 우리가 어린 시절 보면 왜 RC 자동차로 이렇게 가지고 노셨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그런 개념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도 예를 들어서 수만 원대부터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대까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일상에 활용하는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드론을 즐기는 인구가 확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취미용 드론 여러 가지 있는데 가격대 뭐 비쌀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날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자,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최근에 그 드론 나왔던 게 가장 저희들이 핫한 소식이 뭐였냐면 그 미국의 18세 소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론에다가 총을 장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을 쏘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자 그렇다면 이게
걸 반발력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균형을 잡고 총이 발사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어떤 원리로 그러니까 이게 총을 만들게 되는지. 일단 드론 자체가 굉장히 무게와 힘이 다양합니다. 네. 근데 아무리 이 드론이 뭐 저렇게 우스워 보여도 예를 들어서 한 20kg, 30kg 이상 정도의 힘을 드는 능력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쿼드콥터 이 날개 4개짜리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을 발사할 때 반발되는 압력이 그게 뭐 몇백 킬로 정도가 아니라 한 수십 킬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압력을 받아줄 수 있기만 하면 화면에 되고요.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게 너무나 간단한 것이 총을 해놓고 나서 이 방아쇠 부분을 이렇게 이 구동 장치로 연결해 놓고 당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 안정성만 유지한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방아쇠는 저기 뭐 리모트 컨트롤러 조정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종기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걸 촬영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카메라로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듯이 발사를 하는 버튼을 눌러서 활용하게 한 것이죠. 그래요. 뭐 하여튼 이공계 학생으로 하는데 이게 무기까지 이렇게 일반인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저렇게 총기를 장착해서 이렇게 어떤 암살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폭탄이나 안 그러면 바이러스, 세균 같은 걸 장착을 해가지고 와서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 지금 워낙 IS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S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외 공작 감시는 영국 정보부가 이 드론을 활용한 폭탄 테러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IS 이 폭탄 드론 사용한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드론 자체가 이렇게 막 엄청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중국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가지고 해서 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부품만 따로 구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크기와 힘을 낼 수 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폭탄을 떨궈야겠다 아니면 총을 쏴야겠다 그 임무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이 이제 뭐 IS의 드론에 해당하는 것을 격추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걸 격추했는데 뭐 대단한 드론이 아니라 민수용으로 판매되는 그런 드론 중에서 좀 좋은 것을 활용해서 정찰 용도로 활용하려는 그것을 격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군사 목적으로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인데 지금 이제 양 의원께서 가져 나온 게 지금 드론의 일종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북한제로 추정이 되는 그 드론들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실제 이렇게 정찰용뿐만 아니라 공격용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드론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기종이 글로벌 호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들여올 정찰기입니다. 얘는 거의 위성에 가까운 정도 성능을 발휘를 하면서 한반도 전 지역을 훑을 수가 있는 굉장히 큰 기종이고요. 이게 길이만 해도 40m가 됩니다. 실제 길이가.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프레데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인기에다가 미사일을 장착을 합니다. 이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것을 장착해서 정확히 내가 노리고 싶은 목표를 공격을 합니다. 즉 이 미사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을 겨눠서 발사를 하면은 그거는 좌표가 입력이 돼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 이걸 발사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건 좌표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카메라, 이 밑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직접 보면서 원격으로 조종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그러한 드론 공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국내에서 예측 가능한 것은 어차피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한은 이 안에 어떤 위험한 물질을 장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대통령이나 기타 요인들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소형 드론 안에도 그러니까 수송의 어떤 리모트 컨트롤 방식이 아닌 인공지능이 여기다 장착이 돼서 그렇다면 특정 지점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게 다 가능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장애물 다 피해가도록. 사실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가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제 민수용 무인기를 사와서 자신이 찍고 싶어하는 정찰하고자 하는 좌표를 전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날린 것입니다. 그랬다가 임무에 실패한 것들이 이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져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비행 경로를 지정해주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사실 민간 회사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이었던가요? 백악관에 드론이 날아들었고 4월에는 그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
예. 그때 무슨 방사성 물질이 잠깐 검출이 돼가지고 일본 또 언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도를 하는 걸 봤는데 예. 그게 실제 지금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제 드론이었다면서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예. 중국제 드론이 예. 중국이 뭐 전 세계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예. 그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까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다음에 저렴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예, 예. 아주 손쉽게 접근해서 개조할 수 있는 게 중국제 드론이고 예. 드론들에 따라서는 비행 경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그걸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취미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예, 예. 그런 어떤 프로그램 수정하는 프로그램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일찌감치 이 드론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드론 시장 한 70%를 점령을 했다고 그래요. 예. 왜 중국이 드론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까? 사실은 계기가 이제 있었나요? 중국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많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기술을 조합해서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은 워낙 가격 비교가 되지가 않을 정도로 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보면 뭐 20만 원, 30만 원대짜리부터 시작해서 네. 뭐 80만 원대 혹은 100만 원대 이런 다양한 기종들이 있는데 다 웬만큼 성능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드론 시장의 80%를 중국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일부 중소기업들도 만들고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국방부나 연구소 예. 쪽에서도 연구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했습니다. 네, 이미 네. 해서 2000년에 네. 대한민국 최초의 무인기인 송골매를 이제 그 실전 배치를 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뭐 대한항공에서 4단급 무인기를 새롭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될 것이고 그거 이외에도 민간 분야에서는 예. 이제 스마트 무인기라고 그래서 혹시 틸트로트 항공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헬기처럼 뜨고 내리고 비행기처럼 날아가고 하는 예. 그런 그 무인기도 이미 국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정부 주도로 해서 기술들이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민간 시장이 좀 확실히 열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이 앞서 이제 뭐 테러용 이런 것들은 나쁜 드론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착한 드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구호 활동도 하고요. 농업용 농약 살포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가까운 거리 배달할 때 피자 배달할 때 미국 같은 경우 쓴다고 하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보면. 아직은 이제 그렇게 도어투도어 서비스 할 만큼 드론이 발달하진 않았고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혹은 인도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그 드론으로 배달하는 장면이 벌어졌는데. 근데 실제 어떤 공공 분야 같은 데서는 예산이 충분하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 어떤 환경의 이상한 변화라든가 지형의 변화 같은 거를 딱 탐사를 해가지고 해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통이 쉽지 않은 지역에 그런 지역에 구호품 같은 것을 들고 이제 날아갈 수도 있고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이제 일반 비행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커다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농약 살포를 하든 아니면 뭐 항공 촬영을 하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쟁에서도 이게 왜 드론이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미군이 지금 아프간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간에서 있는 그 날아다니는 이 드론을 미국 본토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탁 본토에서 출퇴근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명도 많이 그 뭐라고 그럴까 살릴 수 있고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대규모 재난 현장 있잖아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게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지역에 큰 일이 났을 때 이 드론을 띄워서 현재 그 상황을 파악하다면 쉽게 구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용도들이 많은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베이를 우리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항공 촬영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예전엔 비행기가 전부 찍어서 했지만 이제는 드론만 갖고도 충분히 좀 더 세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드론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실제 이제 취미생활로 이렇게 띄워보기도 하는데 아무 데서나 날려서는 안 된다. 뭐 과태료도 문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작년에 북한의 무인기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법규가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일단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kg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항공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공법에 적용을 받고 그거에 관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0m 이상의 고도를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긴 하지만 조종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항공법의 제한을 받게 되고요. 150kg 이하의 것을 이제 무인 비행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만 하고 운용을 하면 됩니다. 조작 어떤 이제 그 등록을 하면 되는데 12kg 이하. 예를 들어서 이런 굉장히 가벼운 이런 취미용 같은 것은 사실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이런 경량 기체도 아무 데서나 날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P73이라고 해서 이 지역 안에 들어오는 것은 격추를 시켜야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뭔가 촬영을 하거나 날려야 될 때는 이제 수방사령부에 미리 이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도 비행 제한 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150m 이상에서는 함부로 날아다니면 안 되고요. 그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날아다닐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양현님, 그건 크기와 무게와 전혀 상관없이 분명히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50kg 이하의 그 무인 비행 장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제 고도 이상, 그 이상으로 날아가면 비행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고도 제한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기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에서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이걸 허락을 받아서 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 위로 뭐 이렇게 너무 접근을 한다거나 해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에서 뭔가를 떨구는 행위, 이것도 다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 벌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거리가 이격이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리모트 컨트롤이 작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뭐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법규적으로 그것을 요구를 해야지 그런 것이 장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탈리아의 그 두오모 성당에 충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도 위험하다면서요, 그렇게. 지난번에도 비껴가가지고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들의 그런 그 최소한의 이 사용에 대한 의식들, 어떤 윤리의식들, 그다음에 직업의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런 드론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 한 구역이 국내에 한 18군데 정도가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행 클럽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인터넷에 가면 수십 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런 동호회에서 자신이 이렇게 마음에 맞는 그 동호회를 찾으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님, 드론 이제 규제도 좀 해야 되겠지만 드론을 통한 앞으로 이 상업도 마찬가지고요.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조금 좀 암울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약간 얼마나 극도로 발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혹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탑재하지 않은 그 어떤 항공체가 돌아다니면서 뭐 목표를 전부 다 탐지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쟁터에서 어떤 전투원의 그 어떤 모습들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이런 드론 자체가 우리의 생활을 너무나 편하게 해주는 그런 미래가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배 서비스 같은 것도 충분히 드론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물류 시스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물류를 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돌린다 하기 위해서는 이 원격 조종하는 조종자들이 3교대를 해가면서 이렇게 뭐 운전을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결국 우리 정부,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드론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시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은 또 아니면 나쁜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머리 위로 드론 뭐 수백여 대가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드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